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KBS 열린 토론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보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거론되는 이름, 한국명 유승준, 미국명 스티븐 유 씨. 이에 대한 대한 입국 허용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법원 판결로 18년 만에 입국길이 열리는가 싶었지만 법무청과 외교부는 강경하게 입국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감정 또한 과히 다르지 않아 보이고요. 이 논란 언제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출연자의 픽 전반부 토론에서 살펴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름 없는 노동자 143명의 부고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서울신문이 사고, 과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부고로 신문 일면 전체를 채운 건데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슬픈 자화상입니다. 제작진의 픽에서는 50년 전의 전태일 열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남긴 유산과 여전한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비평가 이태광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광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과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사람, 사랑, 공감의 소설가 서유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이렇게 문화비평가, 물리학자, 법률 전문가, 소설가까지 각기 다른 전공, 개성, 지식을 가지신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 지금부터 제작진의 픽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전태일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 시간이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고 그때 이후로 그게 좀 많이 화두가 됐고, 우리나라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 법규를 제정하게 된 데서 큰 역할을 하신 것 같고 발전에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으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도 그렇고 한순간에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노동 환경이 개선됐다고는, 계기가 됐다고는 보고요. 얼마 전에 마트 노동자분들도 손잡이 뚜루루다 이런 요가 계속 있었잖아요. 법적인 정책 마련을 돼야 그 울타리 안에서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진짜 환경 개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뿐이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조금 안전이나 이런 데 더 정부에서 투자하고 또 사주들도 그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고 하면은 근로자들이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이 지금 현재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자, 벌써 5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시키지 마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라고 외치면서 몸에 불을 붙여 세상을 떠났죠. 이분의 이제 흔적이나 자취는 우리 역사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일요일은 쉬게 하라, 이런 참 이게 구호가 돼야 되는 너무나 그냥 당연해 보이는 말이 구호가 돼야 됐었던 그 상황들이 늘 이제 가슴을 때리는데요. 이태광 교수님, 네.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한국이 전후에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이른바 경제 개발을 굉장히 국가 주도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특정한 정치인이라든가 특정한 이제 대통령이 그런 경제 개발을 주도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갑자기 경제 개발들이 그냥 한강의 기적처럼 뚝딱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또 그냥 편성해서 그냥 국민이 이제 경제 개발을 이루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상적으로. 근데 이제 전태일이라는 존재는 그 국민이 구체적으로 누구였고 그리고 그 경제 개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저는 알려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다들 그때는 고생했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태일 같은 경우도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체제에 편성해서 그 여성 노동자 위에 군림하면서 그렇게 또 살았더라면 뭐 크게 뭐 처음에 좀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뭐 또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그렇죠. 근데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그 박하사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남에 또 뭐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계실지도 모르죠.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비참한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의 삶을 희생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경제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돼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역사책 속에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노동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도화선을 당긴 큰 사건이 바로 전태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뭐 광주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 광주도 따지고 보면 전태일 열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과 관련돼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태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전태일 이전과 전태일 이후로 나뉜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전태일 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독교나 기독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주도하던 그런 운동이었다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노동 현장과 결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 그때 전태일 열사가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대학생이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게 많은 대학생들을 자극했고 그게 한국의 80년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80년대 때도 전태일 열사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평전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대학생이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는 특권이었죠. 그죠? 특권을 포기하고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많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의미를 제공했던 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힘들었던 시절에 재단사라는 직위를 이용했었으면 지금의 중산층의 토대 이상을 쌓을 수도 있었을 뿐인데 자기보다 더 힘든 그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린 그런 케이스였고 그게 단순히 또 노동운동의 시초가 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빈민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심을 자극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제 대학생들과의 결합 그리고 그게 학생운동 그다음에 민주화 이런 거로 이제 지속적으로 연결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 분명히 전태일 열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른 세 분도 아마 나름의 방식으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이종필 교수님이 제일 좀 약간 울컥하면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왠지. 네. 제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좀 속고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이제 영화 매트릭스 치자면서 빨간 약 먹고 세상의 진실을 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태일 열사 경우인데 그 전까지는 저도 뭐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 계속 다니면서 그냥 모범생으로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뭐 데모 많이 하고 뭐 이제 노동자들 뭐 이렇게 뭐 파업하고 이러면 항상 언론에 나오는 건 이제 좌경 이제 좌익 용공 세력 그때 많이 들었던 게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뭐 자살하거나 이러더라도 목숨까지도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말 악질적인 분자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 관련해서도 이제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얼핏 들으면서도 그때 생각이 저분이
그러니까 뭔가 빨갱이인데 사회주의자인데 뭐 진짜 무슨 뭐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 내지는 뭐 프롤레타리아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단결하라 뭐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외친 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는 말이었다는 그거를 제가 이제 알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법도 아니고 있는 법을 지키라고 법을 한 건데 이거는 특히 이제 이공계 사람들은 그 물리학자들도 이제 법을 하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추구하잖아요. 자연의 법칙은 이거는 무조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뭐 현실의 법이 꼭 그러하진 않더라도 현실의 법률도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열망들이 사실 있어요. 그 있는 법도 왜 안 지키느냐. 있는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왜 빨갱이가 돼야 되지?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내가 모르는 세상의 진실들이 참 많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 절감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분이죠. 예. 저한테는. 그 매트릭스 비유까지 쓰면서 빨간 뭔가 이렇게 빨개졌네요. 예, 확실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계기로 이제 깨어났죠. 예. 말 그대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거를 왜 안 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게 왜 죽음을 만들어냈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서유미 작가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문학 수업을 받으실 때 이런 관련된 노동문학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융성하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영화를 먼저 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엔 사실 잘 모르고 지냈고 나중에 이제 책을 그 내 죽음을 헛되이하지 말라 책을 봤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일기하고 뭐 수기하고 그다음 소설도 있어요. 사실은 소설 초안도 있고 유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돌렸던 설문지도 있고요. 대통령한테 썼던 편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들이 너무 정확하고 아름다워서 되게 울컥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일기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서 그날 기분이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나이 어린 뭐 노동자들, 여성 뭐 보조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우울하거나 언짢을 수 있는데 이 헤아리고 돌아본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행동이 불씨가 돼서 이제 어떤 불길을 좀 당긴 그래서 굉장히 좀 그렇죠. 되게 울컥하게 만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역시 또 문학가답게 이 문장 보고 또 이렇게 느끼는 공감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평전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저희 선배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좋은 학교 다니는 놈들은 이렇게 글 못 쓴다고. 자기 삶에서 나오는 글을만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온갖 어떤 미사역으로 치장된 사상적으로 글을 쓰지 이렇게 글 못 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러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들었거든요. 뭐 실제로 이제 여기 김정 911님이 전태일 평전, 권인수 사건 변호 등 짧은 생에 많은 일을 하셨던 조용래 변호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예, 그렇죠. 전태일 평전을 직접 쓰신 이 조용래 변호사 역할도 굉장히 컸는데 이분도 일찍 돌아가셔서 많은 안타까움을 좀 남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영화로 처음 뵈셨어요? 아니면 어떠세요? 아니죠. 전태일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역사를 배우면서 당연히 전태일이 이름이 이제 법학도에게 없지 않을 거고 조용래 변호사야 뭐 저희 단골 윤리시험에 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분의 업적을 생각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저는 오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처음 봤어요. 영화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글로는 많이 읽었는데 제가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우리 사회에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알리고자 특히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 그것도 사회적 약자 뭐 시다라고 불렸던 여성 굉장히 보조 노동자들의 인권부터 본인들의 인권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분신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2010년도에 그때는 이제 저도 근로자였죠. 누구에게 월급을 받는 변호사였던 신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참담함이 깊이나마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변호사가 나왔는데
변호사업계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과 손정의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쓴 글이 나와요. 변호사업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그래서 한동안 청년 변호사협회를 만들어서 근로기준법 지켜라고 변호사단체에서 2010년도에 활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40년이 지나도 변호사업계에서도 안 지켜지는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그 시절에 전태일 열사가 겪었던 참담함의 깊이는 엄청 다른 거였겠죠. 40년이 흘러도 법을 아는 사람들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도 전태일 열사같이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든가 노동법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당시에 영화에서도 보면 노동청도 감독관, 노동청 다 찾아가고요. 기자분들도 만나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알려지지 않고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본인의 몸에 그렇게 그거는 사실 웬만한 결심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노동법 책을 불태우면서 자기 네. 몸을 같이 불태웠던 거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얼마나 변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개인의 희생 때문에 다수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도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희생자는 없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너무나 당연한 거로 용인하는 좀 사회가 한동안 꽤 오래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근로기준법, 이게 기준법인데 노동법 개통들이 또 유난히 사실 또 그 부분 좀 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법 집행자가 이것을 집행을 할 때 잘 지키는지만 따지면 돼요. 엄격하게 처벌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지금도 무슨 청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냐 관리감독하는 우리 국가기관들이 있어요. 저도 사건을 하면서 보면은 이분들은 사실 노동자 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규정을 해석하거나 법률을 해석하면 강자의 편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판례에 의해서 뒤집어져요.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사건 중 학원 강사인데 퇴직금을 덜 준 사건이 있어서 왜 다 안 주냐 했더니 4시간 미만 6시간 미만은 빼는 규정이 있으니 안 준다는 거죠. 이건 알바생들 단기간 알바를 규정한 거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을 상대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노동기관 가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면 뒤집어줘. 법의 취지는 아니니까 다 줘야 된다.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떤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이 근로기준법을 잘 해석해주고 약자의 편을 해석해주면 사실은 이게 괴리될 문제가 없는데 계속 경제발전해야 되지 이걸 적용하면 기업들이 못 살아남지 우리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만 중요하냐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굉장히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온 거죠.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뿌리 깊게 좀 들어가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노동의 시각으로 이제 누구나 다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경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고 지금 라이프 워커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희생이 경제 개발의 터전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희생이 되게 당연한 것으로 희생으로 또 사실은 안 보죠. 당신들도 다 그 덕 본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연대 제가 말하고 싫은 분이긴 합니다만 모 교수님이 그 당시 전태일이나 그 여성 노동자들이 받았던 월급 지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큰 금액이라는 등 그들이 다 중산층 되고 상류층 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우리 윗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뿌리 깊잖아요. 태극 교수님. 사실 이제 그 외국 학자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우리는 그 노동자들 어떤 그런 처지보다 더 그런 경영인들의 어떤 처지를 더 걱정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찰들이 좀 환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어쨌든 힘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되는 어떤 담론들 그게 이제 우선시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좀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전태일 그 열사가 그 분신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그렇게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의 어떤 증언을 들어보면 그때 전태일 열사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신문에 나긴 납니다. 근데 정말 단신 보도로 나요. 몇 자로 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래도 그 언론 통제를 뚫고 그런 기사를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썼던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전태일 열사의 메시지는 기사에 실어놨어요. 정말 이상한 거죠. 한 노동자가 분신을 했는데 그 노동자가 무슨 어머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분신을 했다는 거죠. 정말 그 자체가 부조리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신 경영인의 어떤 마음에 전부 다 일치를 하고 있던 아니면 또 경영인의 어떤 그 마음이랑 궁극적으로 그 당시 국가의 마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국가의 마음에 자기를 일치하고 있던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가하는 사건이었죠.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는 게 그러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많은 이제 정치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말을 하기는 그런 국가나 경영인 권력에다 자기를 기탁하고 투사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바로 그게 근로기준법이라는 전혀 낯선 그 용어를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게 작은 불꽃이었지만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태일 열사를 단순하게 그냥 그런 어떤 여공들이 불쌍해서 희생을 했다 이거보다는 그렇죠. 그러한 국가와 나를 일치시키고 또 체제와 나를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균열을 가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는 연민과 휴머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구조와 심성의 어떤 본질 같은 거를 이제 지적한 거잖아요. 저는 그 최근에도 이제 나오는 말 중에 좀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귀족 노조라는 말 있잖아요. 뭐 대기업 노조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귀족 노조다. 귀족 노조가 땡깡 부리고 뭐 파업한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몇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요. 첫째는 뭐냐면은 아니 노조는 귀족이 되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일단 있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물론 귀족은 뭐 이제 생활 조건이 좋은. 네네네. 아니 노동자들은 연봉 1억 찍으면 안 되나? 그게 좋은 세상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둘째 생각은 그거죠. 근본적으로 아니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무슨 귀족 이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들이 주류 언론이나 뭐 여론 주도층의 관점이 신분제를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 노동자는 그냥 천한 신분이고 천한 신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제 조선시대 연속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경영자가 주인이고 쟤네들은 예를 들어서 뭐 머슴 내지는 집에서 일하는 머슴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감히 여기 뭐 겸상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지위에 올라서도 안 되고 경영에 참여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돈 많이 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운전기사한테 윽박 지르거나 이렇게 쌍욕을 해도 되고 뭐 가사 도우미한테 물건을 집어 던져도 되고 왜 잘못됐냐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전히 그러니까 의식 속에 남아있는 어떤 신분제. 천민은 저 사람들은 천민이고 나는 귀족이고 그래서 천민들한테는 그냥 막대해도 된다. 그리고 그것을 법이 보호해준다라는 생각. 그런 봉건제적인 어떤 신분제의 잔재와 함께 그것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적인 어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그냥 그걸로만 이렇게 그 자본이 가장 이제 우선시되는 최고의 가치로만 이렇게 굴러가는 그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은 노동자는 단순한 소모품일 뿐이거든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저기 전태일 열사가 그 말씀하셨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는 그냥 기계 부품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그냥 기계 부품일 뿐이에요. 그런 인식과 천민 자본주의적 인식과 한국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신분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그냥 범접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거를 많이 바꿔야 된다. 주류 언론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오늘 언론노조가 뭔가 발표했는데
귀족 노조, 뭐 밥그릇 이런 표현이 이제 언론에서 쓰지 말자. 정말 악질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밥그릇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식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말씀처럼 이제 무슨 귀족의 어떤 지위에 오른 양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언론이 사실은 지나치게 반노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서주현님 같은 경우도 현재 택배 노동자가 하루 15시간씩 일하다 과로사했다는 기사에도 꼭 돈 욕심 과하게 부리지 마세요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달린다. 뭐 자기가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전히 좀 오해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그 노조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트레이드 유니온이라고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이 트레이드 유니온인데 그게 있는 분들의 월급이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월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트레이드 유니온에 있던 그게 종사하는 그런 그 숭년공들의 월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숭년공들을 사실 기계로 대체하려고 했던 게 그 당시 이제 자본가들의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 시도였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 노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조의 힘이라는 게 이제 자본가 하나와 붙었을 때 거의 막상막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는 한 명이지만 이제 이 트레이드 유니온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 숭년공들이 합치면 거의 비슷한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 보다 그러니까 못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자본주의가 더 발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이 심화되면서 빈민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집단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고용 그러니까 임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 조직화되지 않은 그 노동 유연화가 되면서 말씀하신 건 택배 노동자 중에 택배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의 또 유연화가 실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질 노동자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권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전태일 열사가 했던 것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소모품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달라고 그 당시 16시간, 18시간을 평균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한 게 딱 근로기준법을 다 지켜라고 또 안 했어요. 주당 60시간이었거든요. 그때는. 12시간만 일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중재안을 낸 거예요. 그냥 니들 다 지켜 이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걸 보고 12시간으로 좀 줄여달라. 그리고 일요일 날 한 번 원래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좀 더 하루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하루 더 쉬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환풍기 설치해달라.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은 권력이나 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도 노동시간 16시간이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나도 이런 사각지대는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노동과 관련해서 노조 권리가 너무 세서서 오히려 사회에 막 악영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귀족노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죠. 그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나의 이해관계와 다르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런 고민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양혜인님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세상은 없을까요?라는 그런 이게 이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있어도 이제 안 지키는데 없으면은 이제 막 아끼고 막 이렇게 문화 만들어지고 이러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게 일단 더 우선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아까 이제 소희민 작가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전태일 평전과 그다음에 그 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식인 계층에게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고 그게 결국은 이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학이 시대상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뒤로 이제 어떤 초보적인 형태의 노동 문학이 나타나고 한 90년대 정도까지 한 20년 기간 동안 노동 문학이 꽤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컸었죠. 맞아요. 그 1971년에 이제 황석영 작가가 객지를 펴내시면서 거기에 그 간척 공사장 노무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노동소설에 이제 문을 좀 열게 되고요. 또 76년에 이제 우리 너무 유명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난장이 연작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뭐 계급이나 빈부, 노사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시고
1984년도에 진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 나오죠. 박노해 시인의 그 노동의 새벽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 군사 정권에서는 금서 조치를 받거든요. 이분 뭐 수감도 되시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하고 문화를 되게 뒤흔든 굉장히 막 그 보면 막 피로 쓴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울컥한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20년 동안 굉장히 뜨겁게 그 노동무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문학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글줄로 쓰여서 그렇지 사실 사회 전체를 다 흔들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끓게 하는 그래서 문화예술 전반을 다 휩쓸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노동문학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그게 워낙 그때는 이제 또 되게 쓸 때라서 물론 노동문학이 한쪽에 있고 또 이를테면 남북 평화 통일을 또 기원하는 그런 남북 문학의 계통도 또 한쪽에 있고 그래서 약간의 정파성도 반영이 되고 그러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때 이제 또 이제 약간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노동문학을 이제 인정하면서도 흔히 문집파, 창비파 그래가지고 네. 문학까지 성격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자유주의적인 분위기, 지식인적인 분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호하면서 아 이게 문학적으로는 좀 질이 떨어진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태도도 좀 있었잖아요. 이따 교수님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문지는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비판 이론 계열을 따랐죠. 그렇죠. 이제 문지도 정치적이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지는 그런 유럽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거고 창비는 이제 말씀하신 약간 민족주의. 이제 창비를 주도하신 분이 이제 정말 한국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하버드대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하버드 졸업생을 대표해서 발표를 수락 연설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뭐냐 민족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민족문학을 추천하게 되고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창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둘이가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게 먼저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문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미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낙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창비 같은 경우는 민족문학이 우선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적인 기승 이전에 민족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사실 모순되지 않는데 사실 민족 모순, 계급 모순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인터넷에 좀 386 세대가 약간 화제되면서 많이 등장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싸웠지만 사실은 어떤 모순을 우선시 두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 더 기본적인 모순이냐라는 것이지 둘 다 모순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급 모순이 있으니까 민족 모순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떤 모순이 더 중심적인 모순이냐. 쉽게 말하면 그걸 해결하면 나머지 것은 더 해결하기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비는 당연히 민족을 먼저 분단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이정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가 빨갱이로 몰리는 것도 사실은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모순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그분들의 주장이었고 이제 이 문지 쪽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민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따로 가는 거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둘을 지금 와서 다시 또 돌아본다면 상당히 좀 반성해야 될 점도 많고 사실 조금 약간 좀 부끄러운 것도 있죠. 그죠? 서로 이제 그런 대립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실은 그 생각이 좀 나는데 그 이제 386 들이 주도했던 그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사를 쭉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끝자락에 좀 있었습니다만 흔히 이제 NLPD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민족 해방 계열이냐, 민주 계열이냐. 근데 이제 민주 계열이라고 하는 쪽은 조금 늦게 이제 태동을 했는데 그 민주 계열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 사회 계급 모순, 자본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모순들,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 갑자기 정파 설명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아요. 그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모순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민주 해방 계열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지점인데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사실은 전태일 열사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국 사회의 그 자본주의적인 모순들이 이렇게까지 심한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체감하지 못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우리의 노동 현실을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그냥 책으로 사실은 80년대도 책으로 뭐 막스주의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노동 현실이 어떤가를 이제 들여다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사실은 결국 원조를 쫓아가면은 전태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김정훈님은 귀족노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잃어보지 않았기에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고 같은 노동자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런 게 노동 사실 그렇죠. 이제 자본과 노동이란 단순한 어떤 대립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노동자 안에도 굉장히 다른 차별들이 또 있고요. 또 김크레이지님은 정말 힘든 노동자는 노동조합도 못 만들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더 최악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바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다양화, 변형 뭐 이런 모습들을 또 반영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게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문학의 어떤 집약에서 좀 사라진 좀 이유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서유미 작가님? 네, 뭐 문학성. 근데 전태일 그 열사 죽고 나서 전태일 문학상이 생겨요. 네, 그래서 뭐 장편 소설도 나오고 이제 나오긴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문학성 부분에서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좀 거대 담론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했는데 사실 손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후일담 문학 그렇죠. 내지는 이제 개인의 욕망이나 갈등 부분으로 집중을 하게 되고 사실 사회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변하죠. 뭐 X세대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사실은 좀 사라지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또 노동을 다루는 소설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물론 모습은 달라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근데 노동문학이라는 건 늘 문학 안에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하는 인간을 다루는 건 다 노동 문학이니까.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시집이 있었는데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을 이제 하는데 최근에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했던 노동자들이 그 이야기를 모은 시집 제목이 네 뭐였냐면은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한국말을 쓸 수 없으니까 한국 활동가들이 이제 한글로 그분들이 말한 걸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여기는 기계의 도시야라고 이제 응수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거기에 한 구절을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는데 고용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오늘은 일이 너무 많으니 그 일들을 모두 끝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죽으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건 일단 끝내놓고 죽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이주 노동자들의 값싼 노력에 또 기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정말 사각지대와 힘든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예전에 16시간 17시간 노동한 게 돈 많이 벌려고 잔업 철회한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납기 맞추려고 거의 강제 노동을 한 거잖아요. 하지 않으면 해고 부당해고에 처해지고 취직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런 악순환의 문제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강한 편이에요. 약하지 않은 편인데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본가들과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속 탈법적인 우회적인 통로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법을 회피해서 계속 근로자로 인정 안 하고 용역계약을 줬어. 프리랜서를 줬어. 사실상 지배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을 탈피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 말씀하신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죠.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도 서비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노동 3법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거야. 그 노조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갖는 노조에 가입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가입 안 돼 있는 노동자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주 노동자는 거기에서도 더 못 미치는 관심을 받는다는 거에서는 사실 부끄러운 역사로 남지 않게 조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계에서는 전태일 3법이라고 그렇죠. 새로 만들자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 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얘가 아직도 나와요. 이게 지금 5인 미만 적용 안 된다면서요. 네, 5인 미만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5인이 안 되게 쪼개가지고 이제 편법으로 막 돌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5인 미만 기준 없애자라는 요구가 있고 노동조합법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원청 사용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이 사람들에게도 좀 넓게 노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건데 50년이 지나도 아직도 우리가 근로기준법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현실이 굉장히 좀 갑갑하더라고요. 예. 지금 무심한 가로수님께서 법과 제도를 통한 명확한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노동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죽음은 분노해야지 안타깝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5385님은 사회적 약자편에서 그들의 합당한 권리를 바랐던 한 젊은이의 따뜻하고 의로운 마음이 가치 있게 여겨준다면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약자들의 인간적인 존엄부터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아마 이제 지금 저는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다수가 자영업자 마인드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존재도 자영업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 마인드로 자신이 쓰는 노동 인력에 대해서 이거는 좀 변형된 형태의 갈등이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흔히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노동자들 5인 미만 제외해 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노동 자체를 지금 금기시하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나 노동자란 말을 쓰지를 않게 되어 있고 뭐 배달 노동자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라이더라고 이제 부른다든가 사실 말씀하신 게 플랫폼 노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이 좋아서 프리랜서지 프리랜서는 사실 이렇게 노동법의 어떤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인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죠. 프리랜서 말 그대로 숙련공을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 만한 독립할 수 있는. 그렇죠. 그와 관련된 중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임노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임노동 구조를 플랫폼 노동으로 만들므로써 노동자 자체를 사실 비가시화를 자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마치 노동자들이 하는 인종처럼 되어간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꾸 자영업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이데올로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도 사실은 회사를 세우는 거지만 그거에도 궁극적으로는 노동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노동이라는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노동이라는 말이 깊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노동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 그러면 반드시 정립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면 선진국이 못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바로 이런 이게 단순히 한 노동자에 대한 연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더 나은 성장, 더 나은 분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과의 연결성이 되게 높은 부분이겠죠. 우리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목전 토크 제작진의 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